너희들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은 상대의 반말이 아니고 막말이야. 막말을 하면 그때는 제압해. 반말하고 막말을 동일시하지 마. 존댓말 하면서도 얼마든지 막말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다들 똑똑한데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뭐야? 정말 똑똑한 건지 사실은 멍청한데 똑똑한 줄 착각하는 건지 구분 좀 해. 한국인들은 위대함으로 살 운명과 비천함으로 살 운명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 그걸 대파 네가 어떻게 아냐?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지금의 한국과 이북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알아. 이북 사람들 봐봐. 그들 모습보다 더 비천하게 살 수가 있나? 반면에 우리는 어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최대의 풍요함과 번영함을 누리고 있지. 하지만 아직 위대함까지는 아니야. 풍요함과 번영함을 발판으로 위대함으로 갈까 하는 기로에 서 있어. 위대함으로 살 운명과 비천함으로 살 운명을 동시에 가진 한국인들.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한국어가 위대함과 비천함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이 두 번째 특징 때문에 한국과 이북의 운명도 번영함과 비천함으로 서로 갈렸어. 너희들은 이북 사람들이 비천하게 사는 이유가 공산주의와 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저 정도로 비천하게 사는 것에 설명이 안 돼. 왜냐하면 과거에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 그리고 지금도 독재하고 있는 나라들 러시아, 중국, 베트남도 있지만 그들이 이북만큼 비천하게 살고 있지는 않거든. 내가 항상 말했지. 말이 곧 문화고 문화가 곧 말이다. 이걸 영어로 해볼까? 그럼 Language is everything이야.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잖아. 그런데 솔직히 한국은 이해가 되지만 대한민국은 오바지. 대영제국, 대일본제국, 대몽골 제국 이거는 말이 돼. 나쁘든 좋든 그들이 크게 한 거는 있잖아. 근데 우리는 크게 한 게 뭐가 있다고 대자를 써? 식민지에서 해방된 거 그게 대자를 쓸 만큼 크나? 그게 우리 힘으로 한 것도 아니잖아. 태평양의 그 넓은 바다에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바치고 싸워서 대일본 제국의 힘을 다 빼버렸고 결정적으로 미국이 만든 원자폭탄 두 방의 힘으로 해방이 저절로 된 거잖아. 그것도 아니면 그냥 정신 승리인가? 남들이 쓰니까 그냥 우리도 쓰자 이건가? 업적으로 보면 선조들이 크게 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후손인 우리들이 크게 한 것도 없어. 국호에 대자를 쓸 수 있는 업적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 이 이름은 대한제국 여기에서 글자 하나만 바꾼 거야. 근데 이 대한제국은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왕 고종 그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름 이명복이 1897년 10월 12일에 만든 거야. 그런 사람이 만든 국호를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쓴다는 것은 알고 나면 창피한 일이지. 나라를 망하게 했어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으로 망했으면 괜찮은데 저 국호를 만들었을 때가 이명복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갔다가 막 돌아왔을 때거든. 그런 도망 다니던 비루한 시기, 비천한 처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뜬금없이 제국 선포를 한 거야. 제국 선포한 그 다음부터는 그나마 떳떳하고 당당했냐? 그것도 아니야. 이명복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을 한자로 아간 파천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외국 공관으로 도망간 것을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명복은 나라가 위기일 때마다 도망갈 궁리만 했고 그래서 아간 파천은 그 가운데 성공해서 기억되고 있는 하나일 뿐이야. 파천, 이 파가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인데 도망치다 라는 뜻도 있어. 천은 옮기다. 그러니까 파천은 도망쳐서 옮기다 라는 뜻이야. 아간 파천, 아간, 러시아 집으로, 파천, 도망쳐서 옮기다 라는 뜻이지. 이명복은 11년 동안 이 파천을 7번이나 시도했어.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 프랑스 공사관으로도 파천을 시도했는데 그것을 각각 영관 파천, 미관 파천, 불관 파천이라고 불러. 이렇게 이명복이 파천을 시도한 게 4개 나라 7번인데 이 중에서 6번은 실패하고 한 번이 성공했던 거지. 이 실패도 그 내용을 보면 그쪽 공간에서 오지 마라. 오면 내쫓겠다. 안 받아줘서 못 간 거야. 파천 7번 중에 이영복이 미국으로 시도한 것만 4번이나 돼. 이때 이영복은 유독 미국을 좋아했는데 미국 공사 알렌이 자기를 안 받아주니까 아예 미국 공사관 옆에다가 황실 도서관을 지어버려.
공사관에서 안 받아주면 내가 그 옆에 지은 도서관에라도 들어가겠다 이거지. 그러면 유사시에 미국은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이 정도였으니까 당시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던 서양 제국주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명복이 어떻게 보였겠어. 그가 국권 유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조선은 주인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하겠지. 그래 놓고 1907년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명복이 특사를 3명 보내거든. 그러니 그 특사들의 약발이 먹히겠어? 입국 컷 당한 이유가 다 있는 거야. 하여튼 총 7번의 파천 시도에서 1897년에 네 번째 미간 파천을 봐봐. 이때가 12월 24일인데 이것은 이명복이 원구단에 천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의 황제에 등극한 지 2달 만에 한 짓이야. 제국 선포를 해놓고 또 자기는 도망갈 궁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 무능하고 멍청했던 왕 이명복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그 와중에 만든 부끄럽고 쪽팔리는 국호이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이런 역사는 왜 기억을 안 해? 지금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잖아.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대로라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역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 파천 시도가 7번이나 있었다는 것은 둘째 치고 아간 파천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사람의 팔자는 그 사람 할 나름이고 국민의 팔자도 그 국민 할 나름이라는 것을 명심해. 자, 정리하면 우리 국호에서 이 큰 대자를 쓰는 게 역사적으로 아무런 업적도 이유도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그 큰 대자가 부끄럽지 않게 그 업적을 우리 세대에서 직접 만들 수 있고 그 위대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문화 쪽에서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자 이 말이야.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한 위치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뭐 K-팝, K-드라마, 한류 인기 있다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만으로는 재미있고 매력적인 국가는 될 수 있겠지만 위대한 국가는 될 수 없어. 그래서 한국어가 동시에 가진 위대함과 비천함의 특징,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어를 빠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어는 감정이나 색깔 표현이 다양하다. 두 번째는 한글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세 번째는 타이핑이 빠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첫 번째 색깔 표현이 많다. 그 많아봤자 뭐해. 예를 들어 노랗다에 많은 표현들이 있다 이거거든. 이런 색 종류의 다양한 표현이나 의성어, 의태어가 발달한 것은 그 언어가 더 재미있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게 우수함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두 번째, 발음기관 모양 본뜬 거. 이렇게 모양만 본뜬 게 뭐가 우수해? 그 발상이 과학적이긴 한데 본뜬 것만으로 우수하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해. 세 번째, 타이핑 빠른 거. 속도만 빠르면 뭐해? 속기사 할 거야? 그 빠른 속도로 너희들은 서로 네 애미, 네 애비밖에 안 찾잖아. 이제 내가 한국어는 왜 위대한 언어인지 설명을 해줄게. 그 전에 먼저 완전이라는 말의 뜻을 이해하고 가자. 완전,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이야. 한국어의 위대함 특징 세 가지. 소리의 완조함, 단어의 완제함, 문장의 완요함. 시작할게. 이 조가 배를 짜다, 옷을 꿰매다 라는 뜻이거든. 한국어의 소리는 초성, 중성, 종성 각각의 소리 3개를 짜고 꿰매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소리의 완조함이란 소리를 내는데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라는 뜻이야. 이 3개의 소리들은 자기 위치에서 각각 자유롭게 변화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온갖 소리들을 낼 수 있지.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어의 소리를 듣고 아름답다, 섹시하다 라고 하거든. 한국어가 그들의 귀에 아름답고 섹시하게 들리는 이유는 3개의 소리들이 서로 꿰매져서 한 개의 완조된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인간 발성의 최종 완성된 구조이기 때문이야. K-팝, 즉 한국어 노래나 랩이 일본어나 중국어보다 서양인들에게 더 좋게 들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지. 이 제는 짓다, 만들다 라는 뜻이거든. 영어는 표음 문자를 가졌고 중국어는 표의 문자를 가졌어. 표음 문자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고 표의 문자는 새로운 소리를 표현하기 어려워. 내가 대파 영어 책을 쓸 때 처음에는 영어를 한국어보다 위대한 언어라고 봤어. 왜냐하면 한 개의 코어 단어에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고 그 단어들이 또 많은 뜻으로 분화되어 쓰이는 것을 보고 너무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그 모든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것 같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책을 쓰면 쓸수록 표운 문자인 영어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건 바로 새로운 의미가 필요할 때는 기존의 단어 중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 골라 써야 한다는 것과, 비슷한 것이 없어서 새로 만들려고 하면 단어나 표현이 매우 길어진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 반면에 한국어는 표운 문자인 한글을 쓰면서 동시에 표운 문자인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빠르고 효과적이야. 거기에 더해 세 개의 소리가 꿰매져서 만들어진 수많은 각각의 표음 소리들이 다 표음 문자에도 해당하므로 그것들로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의미의 단어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 즉, 단어의 완제함이란 단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라는 뜻이야. 내가 반말 사상을 설명하라고 썼던 말들, 중대어, 급력, 중력, 그리고 완조, 완유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는 없는 말이야. 내가 필요해서 만든 거지. 이걸 영어로 하려면 가능은 하겠지만 말이 엄청 길어져. 의사소통은 결국 단어들의 나열, 즉 문장 짜기인데, 한국어는 이것이 완전히 자유로워. 이걸 줄여서 완유함이라고 한 거야. 이런 특징은 외국인이 한국어 문법을 모르고 단어들만 알아도 의사소통할 수 있게 하고 배우기가 쉽게 만들지. 이건 러시아 말도 완유함이 어느 정도 있거든. 그래서 한국인들은 영어보다 러시아어를 배우기가 더 쉬워. 한국어의 위대함 특징,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정리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과 교수인 제임스 박사가 한 것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인정하기 좋겠지만, 고등학교 중퇴한 대파 반말 사상가, 망상가인 내가 왜 반말을 해야 하는지 너희들한테 설득시키는 거 연구하다가 이것까지 하게 된 거야. 자, 오늘 영상 1차 본론, 이름에 대해서 시작할게. 한국어 이름은 앞에 성 한 글자, 뒤에 이름 두 글자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건 우리 민족 고유의 장명법이 아니야. 지금의 이름 형태가 민족 고유한 장명법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고문서들과 사료들을 다 찾아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그냥 보고 딱 알았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중국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그들의 신분증도 볼 일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이 내 신분증의 이름하고 그 형태가 똑같더라고. 그걸 보고 안 거지. 공자몽, 맹자몽, 유황몽에 빠진 선조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장명법을 버리고 그들의 장명법을 따라 흉내 내었구나 하고, 그게 아니면 그들이 우리 장명법을 따라 했겠어? 그럼 우리 고유한 장명법은 뭐냐? 나도 모르지. 어쨌든 지금의 이름 형태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옛날 조선의 선비들이 일본의 창씨 개명에 목숨 걸고 반대를 했는데, 그게 알고 나면 멍청했던 거지. 반말 이름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런 역사적인 민족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두 글자인 한국어 이름이 부르기가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야. 한국어는 소리의 완조함에 따라 글자 한 개가 이성이나 삼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이름을 부르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돼. 내 생각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이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이 아닌 아무 의미 없는 다른 소리를 더 붙여서 부르고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삼성으로 끝난 이름을 삼성까지만 부르고 끝내기에는 답답하기 때문이야.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그 사람의 주의를 내 쪽으로 끌어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리의 끝이 열려야 돼. 그런데 삼성의 소리는 완결된 소리이고 닫힌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삼성의 소리 뒤에 아, 야 같은 크게 열린 소리를 붙여서 부르게 되는 거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름 뒤에 아, 야를 왜 붙여서 부르는지 그 이유는 알겠지만, 문제는 저 형식의 이름 부르기가 하대의 느낌이 너무 강하고 글로벌하지도 않다는 게 문제야. 때문에 아, 야를 붙이지 않고서는 부르기 불편한 공자몽, 맹자몽 이름 대신 중대어 세상에서 부를 이름을 새로 만들어야 돼. 새로이 만들 중대어 이름은 이성 위주로 만들면 좋고, 이름 끝이 삼성으로 끝나서는 안 돼. 내가 중대어 이름 장명법에 온갖 시비를 거는 온갖 진상, 양아치들을 상대하면서 이것을 정리했고, 여기 커뮤니티에 올렸으니까 보고 참고해. 자, 오늘 영상 2차 본론 좀비에 대해서 시작할게. 한국어의 위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비천함이 들어가는 거야. 그 네 번째가 바로 형식의 완성함이야. 정확히 말하면 소통 형식의 완성인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완성이 됐어. 그 소통 형식의 완성이 마르크스 사상과 공자의 사상처럼 이론으로만 그럴싸하고 현실은 쓰레기다 이 말이야.
태초의 인간들이 말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던 상황을 상상해봐. 처음부터 반말, 존댓말 구분해서 썼겠어? 그런 거 없이 그냥 말만 있었을 테고, 지금의 기준으로는 하나만 있는 형식의 말, 그게 반말이었겠지. 이렇게 모든 언어가 그 시작은 다 똑같아. 그러다가 권력과 신분의 차이가 생기면서 서로 같은 형식으로 말하는 게 불편하다, 불쾌하다 느꼈겠지.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서양어들은 기존에 쓰던 말은 중대어로 기본에 두고서 필요한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만 상대방에게 격식어를 쓰는 무분적 방식으로 진화한 것에 비해, 한국어는 기존에 쓰던 말은 비대어로 취급하고 필요한 경우나 상황 이런 것은 무시하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존대어를 하는 이분적 방식으로 진화한 거야. 즉 한국어는 서양어처럼 중대어와 격식어의 형식으로 말을 하지 않고 존대어와 비대어 형식으로 말을 해. 마르크스 사상, 각자 맡은 일 열심히 하고 그 결과는 똑같이 나누자. 이론은 좋지. 하지만 인간의 이기심과 게으름 때문에 현실은 쓰레기잖아. 공자 사상도 마찬가지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잘 보살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잘 따르고 뭐 어쩌고 이런 건데, 그건 윗사람과 아랫사람 모두 완전한 인격체일 때만 가능해.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공자 사상도 현실에서는 쓰레기였고, 그걸 500년 동안 조선이 증명했는데도 아니다, 조선이 했던 유학은 진짜 유학이 아니다 하면서 아직도 그걸 빠는 멍청한 사상가가 있어. 누군지 말 안 해도 알지. 언어의 좀비는 사람을 좀비로 나누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게 공자 사상하고 똑같아. 권한 사람이 윗사람, 비한 사람이 아랫사람인데, 이게 그 두 사람이 모두 완전한 인격체가 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하지가 않아. 그렇게 부족한 종과 또 부족한 비가 만나니까 서로 갈등, 고통, 분쟁, 아픔,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표현한 것이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한의 실체야. 그러니까 이 형식의 완성함이 서양어처럼 중과 격으로 가지 않고 종과 비로 간 것인데, 이 네 번째 특징이 나머지 세 개의 위대함의 특징마저 다 짓밟아 버려. 그 짓밟아 버린 걸 증명한 것이 이북이야. 어떤 사람들은 언어의 좀비가 어떻게 사람의 좀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고 따지고 싶을 거야. 서로 관련이 없을 것 같지? 최고 존엄이라는 말이 있어. 그냥 존엄도 아니고 최고 존엄이야. 얼마나 존엄한지 그의 사진만 잘못 다루어도 총살이야. 왜 이북은 그토록 존에 집착할까? 이유는 바로 이북이 언어의 좀비에 따라 사람의 좀비를 따지는 한국어, 그곳에서는 조선어라고 부르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이북은 모든 인민이 평등한 공산주의 일당 체제가 아니야. 존과 비로 신분이 나뉘는 전체주의 1인 독재 체제이다. 때문에 그런 존과 비의 사회에서 독재자 1인은 다른 많은 존들 중에서 자연스레 그들과는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고 존엄이 되는 것이지. 존과 비로 사람을 나누는 한국어의 특징은 모든 인민이 평등해야 할 공산주의에서조차 나쁘게 작용해 같은 공산주의를 했고, 지금도 독재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도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힘든 최악의 비천한 국가를 만든 거야.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 서양어는 일단 상대방을 중대적으로 대하다가 위계 질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능력에 따라서 갑과 을로 역할을 나눌 수가 있고, 시간과 장소,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갑과 을이 서로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데 반해서 한국어는 존과 비가 한번 결정되면 그걸로 고정되어 버려서 때로는 능력이 있는 비가 갑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것이 불가능해. 때문에 존과 비의 세계에서는 사회적 에너지가 쓸데없이 낭비되는데, 왜냐하면 비들은 존이 되려 하지만 존들은 그런 비를 억누르기 때문이야. 존이 비를 억누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비가 만일 존이 되어 버리면 반대로 존은 비가 되어 무시나 수모를 당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존의 가치가 비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존의 숫자는 적을수록 높아지기 때문이야. 조선을 생각해봐. 존이었던 양반들이 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종모법과 일천, 즉천을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고, 이북은 비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 식량이 부족함에도 굳이 탈북자들을 다시 잡아들이는 거야. 또 존과 비의 세계는 편가르기가 심하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 조선이 개화를 거부하고 세국 정치를 한 것이나 이북이 개방을 거부하고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거야. 조선과 이북의 예만 드니까 뭐 너희들은 아닐 것 같지, 정도의 차이만 있지 너희들도 똑같아. 옛날에 통신사들이 핸드폰에 와이파이 기능 넣는 것을 방해했잖아. 그걸 너희들은 욕했지. 그런 걸 욕하는 너희들은 그럼 개방적이냐?
너희들도 폐쇄적인 건 똑같아. 대표적인 게 온라인 카페들마다 있는 등업 신청. 등업이 되기 전까진 어떤 게시판은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해. 그런 멍청한 폐쇄성은 내 생각에 서양 온라인 문화권에서는 정말 극비를 요하는 비밀 단체 아니면 나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아. 국내 IT 업체들이 한국에서만 성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한 것도 그 폐쇄성 때문이고, 반대로 구글이, 유튜브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은 그 개방성 때문이야. 삼성은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어. 고급형에서는 애플에 밀리고 보급형에서는 중국 업체들에 밀리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그렇게 된 이유는 애플처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자신만의 개방 철학이 없기 때문이야. 지금 삼성은 폴더폰과 플립폰들로 기술 가시만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고 싶다는 동기를 줄 수 없어. 지금 폴더블 폰들 잘 팔리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따지고 싶겠지. 그거는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 대수하고 비교를 해봐. 폴더블 폰만의 그 판매량이란 것이 이제 스마트폰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의미 있는 숫자인지 보라고. 폴더블 폰이 나온 지 이제 3년이 넘어가잖아. 그런데 아직도 비주류에 머물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제는 중국 업체들이 치고 들어오고 있어. 폴더블 기술로 그나마 프리미엄 타이틀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고. 삼성은 폴더블 기술이 한 단계 앞선 것이고 애플 너희들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 너희들도 접었을 때 알려달라는 식으로 기술 가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애플은 그런 삼성을 멍청하다고 생각할 거야. 애플은 항상 기술보다 사용자 경험이 우선이었어. 멍청한 삼성만 그걸 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우면서도 개방적인 사용자 경험을 위해 넓은 화면이 필요하면 폴더블이든 롤러블이든 그때 선택해서 애플이 하겠지. 지금은 아닌 거야. LG가 휴대폰 사업부 망하기 전에 롤러블 폰을 만들었거든. 이거 상당히 잘 만든 건데 출시도 못 해본 것이 안타깝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역시나 LG도 기술뿐이지 반드시 저걸 사야겠다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없는 것은 똑같아. LG나 삼성이나 휴대폰을 기존 가전 제품처럼 접근하고 있어. 애플 봐봐. 애플이 휴대폰을 새로 내놓으면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걸 다루면서 자발적으로 광고를 해주잖아. 그게 왜 그렇겠어? 기술보다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즉 휴대폰의 뉴스와 이야기, 즉 철학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하여튼 삼성도 지금처럼 계속 기술 가시용 제품만 내놓다가는 LG처럼 휴대폰 사업부 망하게 될 거야. 여기 봐봐. 21년 한 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10위권 차트인데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애플이고 거기다가 전부 마진이 좋은 고급형이야. 삼성은 여기에 고급형은 있지도 않아. 이 10위권 차트에 애플폰만 무려 7개이고 샤오미가 2개, 삼성은 1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갤럭시 S 고급형 폰들이 글로벌 시장에 가서는 맥을 못 추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이 아직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자의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매출액은 애플 절반도 안 돼. 애플이 점유율 기준으로는 10%대이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42%야. 반면에 삼성은 17.5%밖에 안 돼. 아니 점유율 1위면 매출도 1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라는 20%의 점유율은 박리담회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가겠어. 여기 봐봐. 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삼성이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이 3%대 점유율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0%대까지 올라왔는데 삼성의 점유율은 그대로야.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폰의 점유율이 70%로 압도적이지만 그건 이 작은 나라 안에서의 골목 대장에 불과하고 세계 시장에서는 지금 매우 불쌍하고 초라한 상태야. 그럼 삼성폰에도 프리미엄 폰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 즉 뉴스와 이야기, 철학을 담을 수 있냐? 할 수 있지. 그럼 그걸 누가 해? 분명한 건 너희들 중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야. 다 국민들이 열심히 한 거지 박정희가 한 거냐 따지는 사람들은 들어. 핸드폰 얘기하다가 뜬금포로 정치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같은 맥락이니까 들어봐. 박정희가 집권할 당시 김일성의 이북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개발 성공 가능했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논리를 축구에 비유하면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감독이 아니라 선수들이잖아.
그러니까 히딩크가 없었어도 우리가 4강에 진출할 수 있었다랑 같은 거고, 또 전쟁에 비유하면 배 위에서 왜군들과 직접 교전한 것은 수군들이지 장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순신이 없었어도 임진왜란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랑 같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며. 같은 논리로 지도자의 은혜를 모르는 민족은 망해도 싸. 또 그 논리의 연장, 즉 바른 해안으로 비전과 해법을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민족은 망해도 싸. 그럼 대파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시비를 걸고 싶지. 그럼 내가 말하는 중대사상 이것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것이라도 대안을 제시해봐. 그리고 삼성폰에도 내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그게 내 전문이야. 내 직업이 사상가, 망상가잖아. 잡스도 엔지니어 이전에 그도 나처럼 사상가, 망상가였다는 것을 명심해. 지금의 애플을 있게 만든 잡스의 사상은 내 판단으로 정리하자면 그건 개방과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휴먼 미니멀리즘이거든.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은 이유도 자신의 사상, 미니멀리즘, 즉 최소주의 때문이었어. 잡스의 공식 전기 작가인 아이작슨이 잡스에게 수술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이 싫다라고 말했대. 그러면서 수술로 정향을 제거하기보다는 다이어트, 정신수련, 자연식 등의 대안 치료를 고집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죽은 거야. 나중에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죽었지. 하여튼 지금 K-드라마,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하는 이유도 미국에서 개방형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너희들한테만 맡겨놨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너희들은 이제 깨달아야 돼. 우리 문화를 우리 플랫폼으로 세계화 시킬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 시작이 대파 토론이야. 나는 그래서 그것을 K-토론이라고 부르고 싶어. 아니 말고 너희들이 이것의 가치를 몰라준다면 의미가 없어. 그냥 이렇게 멍청하게 비천하게 서로 갈등하고 증오하면서 살아. 그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팔자거든. 그렇다면 그 국민의 성격이 그 국가의 운명이야. 성격, 그러니까 그 폐쇄적인 성격, 그게 지금은 얼마나 나아졌냐. 지금도 여전히 미개하게 폐쇄적이야. 케이블 방송이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공중파 방송 3개밖에 없었잖아. 이때 이들이 다른 방송사 이름을 안 불렀어. K본부, M본부 이랬지. 그러다가 케이블 방송국이 많아지면서 그런 멍청한 짓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여전히 또 하지. 유튜브를 유튜브라고 부르지 못해. 너튜브라고 하잖아. 웃기는 것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어. 폐쇄는 차별을 불러오고 갈등과 분노를 불러오고 파멸로 이어져. 그러니까 우리 민족 5천년 역사가 이런 식이야. 계속 내부 파멸의 역사이지 외부로 힘을 분출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걸 또 뭐 평화를 사랑했네, 고요한 아침의 나라였네, 이렇게 말장난을 해. 멀리 볼 거 없어. 약 20여 년 동안 미국이 아랍의 어떤 국가에 많은 돈을 들여서 민주제를 이식하려고 했잖아. 하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역량이 안 되어서 미국이 포기하고 나갔고, 그 결과로 그 나라 국민들은 지금 탈레반 정권 치하에서 지옥을 살고 있잖아. 얼마나 지옥이냐. 먹을 게 없어서 어른들은 장기를 팔고 있고 어린 딸들은 부모가 인신매매를 하고 있대. 이건 누구 탓을 못해. 자기들이 못나서 그런 거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은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해? 어떤 민주주의 국가가 역대 대통령들을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어떤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들이 이름을 수십 번 바꾸며 이합집산을 그토록 많이 하는지 한번 찾아봐. 어디 후진국에서 찾은 다음에 있다고 우기지 말고 OECD 국가 중에서 찾아. 못 찾으면 뭐 이렇게 대들 수 있겠지. 국민은 문제가 없다. 죄를 지은 대통령이 문제고 계파에만 줄 서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명언을 드려줄게.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보를 가진다. 이 명언에 따르면 아랍의 그 국민들은 지금의 탈레반이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인 거야. 그래서 내가 대파 토론으로 대국민 계몽 교육을 하려는 이유가 이 때문이야. 국민 수준을 높여야 정부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래. 대파 토론으로 제대로 된 국민 계몽 교육을 하려면 찬성 100명, 반대 100명, 200여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토론장을 수십 번은 열고 광고도 크게 해야 하는데 그게 다 돈이야. 지금 내 수준에서는 20여 명 불러놓고 하는 것이 한계다. 내가 종과 비의 세계는 편가르기가 심하고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때문에 이런 사회는 갈등이 생겨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 그 갈등이 썩어 터지도록 놔두던가 아니면 싸움이 나서 한
한쪽이 죽던가 둘 중 하나야.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폐쇄성을 계속 유지한 채로 서서히 말라 죽을 것인지, 아니면 개방성으로 세계를 품에 안아서 초강대국의 길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돼. 개방을 거부하고 계속 폐쇄만 고집하다가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은 지금의 이북이나 남한이나 방향과 정도의 차이만 있지 똑같아. 이북은 경제 개방 안에서 지금 망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문화 개방 안 하면 망해. 여기서 문화 개방은 우리말의 좀비 구조를 버리고 글로벌 표준에 맞게 중대 구조로 바꾼다, 이 뜻이야. 오늘 영상 3차 본론 시작할게. 일본은 지금 4차 한류의 바람이 불었고,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착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어. 중국은 한류의 유행이 자신들 공산당 독재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느껴서 사드를 핑계로 차단했지.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는 구조적으로 한국 문화보다 하등해. 내가 말이 곧 문화고 문화가 곧 말이라고 했잖아. 일본어는 이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삼성 위주의 한국어보다 하등한 말이야. 중국어는 일본어보다도 더 하등한 말이야. 왜냐하면 새로운 뜻이 필요하면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서 써야 하는데, 중국어는 같은 소리에 강세만 달리해서 다른 뜻으로 쓰고 있고 그걸 성조라고 불러. 중국어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 언어의 발성 스펙트럼이 구조적으로 표의 문자 수준에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야. 일본어는 특히 발음을 기준으로 2차원성이 매우 강한 언어인데, 이런 이유로 이들은 3차원 발성을 하기 매우 힘들어해. 여기 일본인이 쓰는 영어를 들어봐라. 중국어는 발성이 확장되지 못하니까 그대로 성조를 발달시킨 언어인데, 발성 스펙트럼이 넓지 못하니까 그 성조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듣기에는 같은 소리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피곤함을 줘. 이런 중국어의 한계성은 그들도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 같은 내용을 한국어로 하면 멋있는데 중국어로 하면 분위기가 깨진대. 결국 일본과 중국은 우리보다 하등한 말을 쓰니까 우리보다 하등한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수한 말을 쓰는 그 토양 위에서 만들어진 K 컨텐츠들이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우수한 말과 글자, 즉 문화를 가졌는데, 한국어는 그 형식의 완성함이 서양어처럼 중과 격으로 가지 않고 비와 존으로 갔고, 이러한 언어의 좀비 구조, 즉 전댓말과 반말의 구조가 만드는 온갖 불통과 갈등과 다툼이 우리 민족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국어의 위대한 특징, 완조함, 완제함, 완유함,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건 선진함이고, 더 정확히는 3차원의 선진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포함한 다른 언어들은 2차원 언어이고 한국어는 3차원 언어라는 말이야. 2차원 언어를 쓰는 세계에서는 사고 구조가 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발음이나 어순이 달라지면 못 알아듣거든. 우리가 영어 발음 조금 틀리게 하면 미국인들이 못 알아듣잖아. 그게 그런 이유야. 소리를 3차원 공간 기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2차원 면 기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비슷한 소리지만 강세만 조금 달라져도 다른 소리로 인식하면서 알아듣질 못해. 근데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발음 정확하게 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잖아. 그건 우리가 소리를 3차원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때문에 이런 차원의 차이를 모르면 이 올리버 쌤의 부인처럼 왜 그걸 못 알아듣는지 이해를 못 하는 거지. 3차원의 눈으로 보면 그걸 못 알아듣는 그들이 열등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발음을 정확히 못해서 그들에게 미안할 수는 있지만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영어는 2차원 언어이고 한국어는 3차원 언어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싶지. 이 말의 확인이 쉽도록 눈으로 보여줄게. 이 화면은 외국의 K-POP 팬들이 한국 노래의 가사를 영어로 적어서 이해하는 방식이거든. 여기 윗줄이 한국어 가사이고, 두 번째가 그 가사의 발음을 영어로 적은 거고, 세 번째가 영어로 번역한 거야. 이 두 번째 줄을 봐봐. 3차원 공간의 소리를 2차원 평면의 문자로만 적으려니 얼마나 길어지고 복잡해지는지. 이런 한국어만의 3차원성은 여기 한국어, 영어 모두 잘하는 올리버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시비 걸지 마. 지금 한국 문화가 글로벌하게 인기를 얻는 이유도 바로 한국어가 가진 이 3차원의 선진함 때문이야. 한국어를 쓰면 사물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 3차원으로 더 높아지거든. 그래서 작가들은 더 풍부한 상상력으로 더 재미있고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고, 작곡가들은 더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만들고, 가수들은 3차원의 발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며, 안무가들은 3차원의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는 다채롭고 매력적인 춤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한국어가 가진 3차원 구조의 선진함 때문에 그에 맞게 2차원 언어를 쓰는 그들보다 더 수준이 높은 문화 콘텐츠들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3차원의 선진함이라는 장점과 좀비의 후진함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장점만 취하고 단점은 버려야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여기 존댓말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것이다. 자, 오늘 영상 4차 본론 시작할게. 힘이 없는 정의의 외침은 환자의 신음소리와 같고 아웃풋이 없는 깨달음의 외침은 강아지의 낑낑대는 소리와 같다. 내가 1년 전에 여기에서 한국어가 미개한 언어인 이유, 또 오늘 한국어가 위대한 언어인 이유 다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게 되었으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달라져야 돼. 그게 너희들 수준에서 깨달음 후에 할 수 있는 아웃풋이야. 깨달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쓰레기지. 종교계나 사상계에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많지. 요즘은 그들이 유튜브에도 진출해서 구독자 수가 나보다도 많아. 그런데 그들의 아웃풋이라고는 말장난으로 범벅된 말잔치밖에는 없어. 깨달음을 통해 나오는 아웃풋, 즉 세상을 이롭게 하는 무엇이 없다? 그건 사기야. 그럼 대파 너의 아웃풋은 뭐냐? 대파 토론과 대파 영어가 일단 1차, 2차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어떤 외국어이든지 6개월 안에 배우는 법을 하는 게 3차 아웃풋이지.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열심히만 하면 6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멍청한 댓글을 어떤 사람이 달더라고. 누가 그걸 모르나? 근데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하잖아. 그 열심히의 실천이 어렵잖아. 너희들이 자동차 타고 에어컨 트는 거 그 원리를 다 알고 직접 열심히 만들어서 이용하나? 이과의 철학자들이 다 만들어주고 너희들은 그냥 편하게 이용만 하는 거잖아. 이과의 세계는 그래. 그 방식을 나는 문과에서도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문과의 철학자인 내가 6개월 안에 너희들 머릿속에 강제로 다 넣어준다고. 뭐 이 정도의 아웃풋은 해줘야 그 깨달음이란 게 가치가 있지 않겠어? 이마저도 문과적 방법으로 하니까 6개월이나 걸리는 거고 나중에 이과의 기술이 더 발전했을 때는 칩 하나만 머리에 넣으면 하루 만에 온갖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야. 그런 이과 기술의 기준으로 보면 문과적 방법으로 소요되는 지금의 6개월은 한심하게 보일 정도로 긴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떤 외국어이든지 6개월 안에 배우는 법, 이걸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술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돈도 안 받고 공짜로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어떻게 사기가 되는지 가능한 시나리오 좀 짜봐. 너희들이 3차원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수준의 2차원 언어를 6개월 안에 배우는 능력은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자, 오늘 영상 5차 본론 시작할게. 우리말이 3차원 언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 그럼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3차원의 눈으로 토론을 바르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야. 너희들이 토론으로 한 번도 정치적, 사회적 합의를 해본 적이 없는 이유가 양쪽 다 잘못된 방법으로 토론을 하기 때문이야. 양쪽 다 말장난, 억지, 선동, 망상이 들어간 대화를 하는데 그걸 서로 몰라. 그런 멍청한 상태로 토론을 하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지. 서로도 원수만 되고 끝나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이건 말장난이고 이건 억지고 이건 선동이고 이건 망상이다 라는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잘 보고 숙지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너희들끼리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그게 MZ세대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시대적 과업이다. 이걸 왜 너희들이 해야 되냐면 너희보다 윗세대들은 손가락이 느려서 글로 토론을 못해. 글로 토론은 너희 세대들부터가 가능해. 그러니까 한글은 디지털에 최적화된 세계 최고의 문자라며. 그런데 말로만 최고라고 하면 뭐해? 그 최고의 물건을 상품으로 만들고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토론을 양 팀 간에 스포츠 형태로 만들어서 공정하게 점수를 매기고 거기에 승복하고 결론을 내리는 새로운 형태의 토론, 그것을 K-토론이라 부르고 기존의 K-팝, K-드라마에 더해서 이것까지 한류에 포함시켜서 팔자는 게 내 망상이야. 이 망상이 실현이 되면 우리나라가 위대함의 나라,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진짜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영상 6차 본론 시작할게. 우리 민족을 두고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이러는데 평화를 사랑해서 차다만 봤다고 시비가 붙고 사람을 죽이나? 전쟁을 시작하려면 먼저 그 나라 내부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서 그걸 밖으로 분출해야 하는데 우리는 서로 이간질하고 삿대질하고 싸우느라 그걸 못해. 그러니까 맨날 침략만 당한 거지. 침략만 당한 것이 쪽팔리니까 뭐 평화를 사랑하니 개소리를 하는데 물론 지금 시대 기준으로는 침략이 나쁘고 오히려 손해야.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 침략해서 뺏어오고 지배하면 그게 선인 거야. 그런 시대를 살았어. 지금은 자유, 정의 부르짖는 유럽 국가들이 옛날에는 다른 나라 침략하고 뺏어오고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야.
그런데 우리 민족은 나라 밖으로는 침략만 당하고 또 나라 안에선 서로 학대하고 고통 주면서 비루하고 비천하게 살다가 지금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대파 토론과 중대 사상, 이건 내가 가진 수많은 비전과 능력 중에 하나일 뿐이야. 하지만 처음 시작한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가진 능력 갖고는 여기서 끝날 것이고 20, 30대 청년들 자살률은 계속 최고를 기록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곧 다가올 초저출산의 악몽,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문화 침탈, 주권 침해, 팽창 정책과 이북 김씨 정권의 핵무기 위협과 적화 통일 야욕 속에서 너희들의 번영도 여기서 끝나겠지. 여기서 안 끝나려면 평화를 사랑한다는 그 문화적 정신과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 나는 아쉬울 게 없어. 세상에 할 말은 다 했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거니까. 다른 중대사상 원고는 일주일이면 끝났거든. 그런데 이 원고는 완성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 대파 반말 철학의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정도 해줬는데도 못 알아보면 그게 너희들 팔자지. 그냥 팔자대로 살아. 꿈을 이루지 못한 내 팔자대로 너희들도 지금의 번영은 잠깐만 누리고 원래 비천했던 반도인들, 조선인들 그 팔자대로 살면 돼. 네가 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 시비 거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내가 잘난 척을 못하도록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여줘봐. 지금 공중부양한다고 약 파는 사람하고 증문즉설하는 그 중, 거기에서 전주 한옥 마을인가 거기에서 온 사람이 담배 꽁초 버리는 인간들 때문에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고충을 말하니까 그걸 듣던 그 중이 해결책이라고 말하길 네가 더 열심히 주어라 이런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 중이 말하길 자기한테는 영적 문제만 물어보래. 세속 문제는 자기도 변호사를 찾아간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수준이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지적 능력이 모든 분야에서 최고로 올라와 있는데 이 인문계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그 수준이 너무 낮아. 소크라테스 이후로 약 2000년 동안 발전한 게 하나도 없어. 내 눈에는 그것이 다 보이니까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공과 사를 잘 구별하는 소리를 하잖아. 그걸 잘 못하면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지. 영적 문제와 세속 문제도 같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은 그걸 가장 많이 고민해야 하는 산속인 중들한테 팔아야지. 그걸 왜 세속인들한테 팔어?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멍청한 소크라테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면 거기에 돈을 넣어라 그랬거든. 그 공식에 따르면 중들한테 파는 건 돈이 안 돼. 그래서 세속인들한테 파는 거야. 세속에 살면 항상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 이때 중들이 약을 팔지. 네가 내 말을 듣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거나 거듭나면 그런 현실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환상을 파는 거야. 사람이 술이나 마약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는 없이 화려한 언변만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도 취해. 알맹이는 없기 때문에 현실 문제 직격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야. 물어보는 세속인들도 문제인데 자식, 부모, 남편 때문에 힘들고 회사에서 힘들고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그걸 한 번에 완벽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 너도 세속을 떠나 산속에 가서 중이 되면 돼. 중이 돼서 영적 문제의 답 깊이 고민하고 많이 찾아. 내 말은 세속 문제를 중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영적 문제와 세속 문제를 구별하라고. 세속 문제는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세속을 떠나 산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중들이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런 점에서는 기독교가 깔끔하지. 모든 영적 문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원죄에서 해방,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감, 끝이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한 10번을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만나면 계속 또 받으래. 왜 그런 줄 알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나와서 돈을 바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래. 아니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왜 인간들의 푼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천지 창조한 그 능력으로 1년에 한 번씩 금덩어리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잖아. 목사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월급은 여호와가 줘야지. 질투가 많아서 다른 신은 믿지 말라며. 그럼 다른 신을 믿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는 목사들 월급은 자기가 줘야지. 하여튼 그래, 다 돈 문제야. 인문계의 기득권들, 목사, 신부, 중, 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나로 인해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무너지니까 나를 반대할 것이고, 인문계의 비기득권들 중에 어떤 국민들은 학력도 없는 듣보잡이 유명해지는 것이 배가 아파서 나를 반대할 거야. 내가 말했지, 나는 반말 사업 실패할 것을 각오하고 시작했다고. 다만 내가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너희들 세대는 일단 거르고 훗날 더 똑똑해진 우리 후손들에게 등불 역할은 할 수도 있겠지.
자, 오늘 영상 7차 본론 시작할게. 나는 몽골어나 일본어는 전혀 할 줄 모르고 알지도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본어의 존댓말이 우리보다 더 많고 복잡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거든. 그럴 때 나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 하지만 나는 알았지. 일본어의 존댓말이 우리말에 있는 그런 의미의 존댓말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들의 존댓말이 우리처럼 사람을 편가르고 차별하고 고통 주고 억압하는 그런 개념의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어. 왜냐하면 몽골과 일본 모두 대제국을 건설했던 역사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먼저 내부에서 힘을 하나로 응집한 다음 발산을 해야 하거든. 그렇게 힘의 응집과 발산의 과정이 좀비 구조의 언어 체계를 가졌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온갖 정보가 올라오는 유튜브 시대에 이런 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여기 몽골 남자가 하는 얘기 들어봐. 몽골은 한국처럼 선배 후배의 개념이 없고 서양처럼 프리스타일 오픈 마인드라고 하잖아. 여기 일본 여자가 하는 얘기 들어봐. 남편이 부모에게 존댓말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놀랐다고 하잖아. 몽골과 일본 모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나이에 대한 차별의 개념이 없어. 이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보다 3살이 많다는데 그것조차 확실하지 않아. 왜? 그런 나이 차이를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내가 왜 존댓말을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하는지 이유를 알겠지. 우리가 초강대국이 되는 길은 어렵지 않아. 이미 세계로 뻗어나간 한류의 힘을 응집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우리말의 좀비 구조를 버리면 돼. 자, 오늘 영상 8차 본론 시작할게. 이건 편집자가 만들어준 국뽕어로 제목이야. 세계 공용어라는 제목을 기준으로 왜 우리가 존댓말을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너희들 수준에서 느낌 딱 오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 만일 지금의 좀비 구조에서 세계 공용어가 되었다 치자. 그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처음 만나 한국어로 서로 대화를 하겠지. 그럼 그들도 누가 형할지 언니할지 아니면 선배할지 서열을 지어야만 해.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반말이자며 시비 터는 상황을, 또 존이 비를 막 대하는 상황을 거기에서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고. 보기만 하냐, 우리가 외국인에게 오히려 시비 털리고 또 비취급을 당하며 막 대해질 수도 있어. 그런 미개한 상황을 꼭 세계로까지 확장시켜야 되겠어? 이미 프로야구계에서는 좀비 구조의 한국어를 완전히 탑재한 외국 선수가 자기보다 미친 한국 선수에게 야, 너 인사 똑바로 안 하냐고 전질하는 모습이 보이더만. 외국인한테까지 그런 걸 당하면서 살고 싶어? 그럼 좀비 구조만 버리며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될 수 있다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 길로 안내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그게 나야. 내가 말했잖아. 대파 토론은 내가 가진 수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지금 2000년대부터는 우리 민족의 힘을 문화적으로 온 세상에 발산시켜야 할 때거든. 이때 나타난 사람이 나야. 대파 유기풍 아님 말고. 나도 내가 해야 될 이 엄청난 스케일이 감당이 안 돼. 하지만 이걸 하라고 태어난 운명처럼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이 내 눈에는 다 보이니까 다른 걸 못하고 이걸 하는 거지. 너희 국민들 멍청하다고 어그로 끌면서 해야 하는 이 일이 나도 즐거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핑계만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럼 다 같이 이렇게 멍청멍청하게 살다가 소멸하면 돼.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일단 나를 띄워. 내가 한번 띄워지면 그때는 못한다는 핑계 못 대잖아. 내가 열심히 달려줄게. 대파 토론 성공하면 그 다음엔 6개월 외국어 마스터 시켜줄게. 이건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해. 왜냐하면 6개월 동안 너희들만 외국어를 마스터 시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도 한국어를 마스터 시켜 버릴 거거든. 너희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 그런데 외국어 하나 배우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건 왜 참는 거야? 그냥 6개월 안에 끝내. 이 영상만 본 사람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을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여기 대파 영어책 4권 이걸 봐. 그럼 대파가 언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지, 이런 관점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책이니까 다운해서 잘 살펴봐. 로그인도 필요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다운이니까 받아. 공짜야. 자, 오늘 영상 9차 본론 시작할게. 서로 간에 매번 질책만 하는 어떤 가족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그 부모와 자식들은 질책을 받고 자신을 돌아봐 고쳐서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어떤 질책도 받지 않을 완벽함을 갖추는 건 불가능해. 문제 발생 시 서로 질책만 하는 가족은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가족에게는 질책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있지. 그럼 그걸 국가 개념으로 확대시켜보자. 왜냐하면 국가라는 게 결국 가족들의 집합체야. 사이즈만 다르지 작동 구조는 똑같아. 우리 사회는 문제 발생 시 소통과 타협, 협력의 문화는 없고 오로지 질책뿐이야. 군대, 교육계, 노동계, 체육계, 정치계 모두 좀비 구조의 언어 문화 속에서
질책만이 지배하는 미개함 속에서 살고 있어. 예를 들어 군대에서 자살,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 원인의 대부분이 폭언, 질책, 가혹 행위 이것 때문이야. 좀비 구조의 언어가 질책을 불러오고 그 질책이 폭언을 불러오고 그 폭언이 가혹 행위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자살 아니면 살인, 무슨 우라늄 핵 분열 반응처럼 자동으로 다 연결돼. 홍명보가 선수들 질책하는 모습 봐봐. 다른 얘기지만 너네 왜 경기 계속 하면서 조금만 부닥치도 아 하고 넘어지고 아 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심판 쳐다보고 여기는 내가 얘기했지 인터내셔널 매치라고. 보니까 어때? 이건 선수들이 잘못했으니까 질책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축구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 외국 축구팀 감독들은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질책할 일이 전혀 없을까? 이렇게 존이 질책하고 비가 질책받는 상황은 좀비 구조의 언어를 가진 한국인들만의 문화야. 서양에서 어떤 운동이든 그 감독이 선수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호통치고 야단치는 게 있으면 좀 보여줘봐. 이런 모습을 네가 옹호하고 싶으면 있잖아. 질책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존은 완전 무결하냐고. 존은 질책 받을 일이 없어? 문제는 존이 잘못을 하더라도 비는 그런 존을 절대 질책하지 못해. 좀비 구조의 언어를 쓰는 문화에서 질책은 존만이 가지는 특권이야. 뭐 체육계는 특수한 분야니까 그렇다 치고 문제는 이 정치계지. 정치계에서 여당과 야당은 서로 질책뿐이지 협력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 내가 말했지. 가족이 서로 질책만 하면 더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서로 질책하며 싸우기만 하는데 그 밑에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나? 국가도 마찬가지야. 여당과 야당이 서로 질책하며 싸우기만 하는데 그 밑에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냐고. 이제 우리나라 모든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지. 누가 정권을 잡든 그 사람이 자기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해봐야 여전히 도로함이 타버린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질책을 하는 사람의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완벽하다. 나는 절대 질책받을 일이 없다 이거거든. 자기도 질책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절대 그런 질책질을 못하거든. 자기도 질책받을 수 있는 즉 상대방과 서로 중대의 입장이라면 질책이 아니라 지적을 하겠지. 이 나라 정치계가 개판인 이유가 이거야. 여야 둘 다 부패하고 잘못인 것은 똑같은데 나는 정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질책하지 마라. 나만 너를 질책하겠다. 이런 식이야. 솔직히 이 나라에 제대로 된 좌파, 우파는 둘 다 없어. 이쪽 당은 좌파가 아니고 저쪽 당은 우파가 아니고 둘 다 쓰레기들이야. 이 쓰레기들이 올바른 정체성도 없이 서로 질책 정치만 하니까 그 밑에 국민들이 행복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족과 국가가 다른데 아빠와 엄마가 서로 질책만 하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을 어린 자식들은 어찌 해볼 수가 없잖아. 하지만 국가는 다르지. 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말을 송강호가 영화 변호인에서 말해가지고 더 유명해졌지. 그런데 이게 듣기에만 기분 좋고 실체적 힘이나 작용은 전혀 못하는 말장난에 불과하긴 한데 이 부분은 내가 대파 토론이 성공하면 나중에 따로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모든 권력이 너희 국민들에게 있으니까 그런 여야 쓰레기 정치인들은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못하지. 해도 안 되지. 왜? 너희 쓰레기 국민들 속에서 같은 쓰레기 정치인이 나왔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치울 수도 없지만 치우고 나서 새로 바꿔봐야 또 쓰레기인 건 똑같아. 새로 바꿔봐야 또 쓰레기인 건 똑같다는 건 이미 수차례 경험해 봤지만 이번에 또 증명한 사건이 이준석이야. 이 사람은 그래도 386 세대보다는 더 열려있고 하버드대 출신이고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합리적일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지금 더 쓰레기잖아. 그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이준석 시리즈 4부짜리를 보면 돼. 보지도 않고 흥분하지 말고 보고 나서 판단해. 이제 내가 반말 철학, 즉 중대 사상의 깨달음으로 대파 토론을 창시한 이유를 알겠지. 근본적으로 이 민주제 하에서는 자기들이 주권을 가졌다고 우기는 이 국민들을 바꾸지 못하는 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으로 만든 것이 반말로, 글로, 경쟁 방식으로 토론하는 대파 토론이야. 왜냐하면 민주제를 해봤는데 개판이야. 그럼 대신에 군주제를 해야 하는데 이 국민들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또 군주제, 즉 독재는 결사반대예요. 웃기는 것은 이 군주제의 사상적 배경이 전체주의이고 이건 좌파적 성향이거든. 그럼에도 이 군주제를 결사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좌파인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야. 좌파와 우파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기 이 영상 두 개를 보면 돼. 보지도 않고 아는 척하면서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여기서 명언 나갈게. 전체주의의 좌파를 가장 극렬히 반대하는 것은 우파인 개인주의자가 아니라 색깔이 다른 전체주의자, 즉 같은 좌파이다. 자, 9차 본론 쉽게 정리해 줄게. 좀비 구조의 언어는 질책으로 이어지고 폭언으로 이어지고 가혹행위로 이어지고 자살, 살인으로 이어지고 결론은 멸망이다. 또
여기 좀비 구조의 언어, 편가름으로 이어지고 무소통으로 이어지고 갈등의 방치가 되고 또 멸망으로 이어진다. 중대 구조의 언어는 반면에 소통, 협력, 번영으로 이어진다. 너희들은 자식들한테 사랑을 줄 것인지 질책만 할 것인지 무엇이 더 좋은지 당연하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사랑을 주는 건 가족한테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중대만 해도 충분해. 존대도 하지 말고 비대도 하지 말고 그냥 중대만 해.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면 좀비 구조의 세상에서만 몇천 년을 살다 보니 중대의 개념을 몰라. 아예 몰라. 내가 이렇게 반말 철학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이 서로 존대해야 한다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데, 존대의 개념과 마음은 형식으로 제어되거나 보장될 수가 없어. 여기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꼬라지 봐라. 시작은 서로 존댓말로 했겠지. 그런데 이게 과연 존대의 상황인가? 아니잖아. 명심해. 존대가 있는 한 반드시 비대도 따라와. 왜냐하면 음과 양처럼 종과 비도 한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경험상 존대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험해보면 오히려 비대와 비도덕을 더 잘하더라고. 그건 네 개인 경험 아니냐 일반화시키지 마라 하겠지. 그런데 개인 경험을 떠나서 국민 경험 얘기를 해줄게. 앞에서는 깨끗한 척 사회운동하고 성도덕을 주장했지만 뒤에서는 비서한테 음란한 짓 하다가 가버린 사람, 서울시장, 또 부산에도 있었지. 다 뭐야? 도덕을 더 중시하는 그쪽 당이지. 그럼 뭐 이쪽 당에는 성도덕 엉망인 사람이 없냐? 물론 있지. 나는 상대성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덕분에 또 생각지도 못한 명언 하나 태어났어. 도덕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안 지킨다. 물론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둘 다 도덕이 쓰레기들인 건 똑같은데 그럼에도 도덕을 더 강조하는 쪽은 이 당이거든. 그런데 이 당 최강욱이 말하는 거 봐라. 반말도 먼저 하고 막말도 먼저 하고 나중에는 아예 욕까지 하잖아. 여기서 도덕하고 법치를 착각하지 마. 법치는 강조해도 돼. 그런데 이 도덕을 강조하는 인간들은 좀 문제가 있어. 뭐 낱말할 거 없어.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법치보다는 도덕 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게 너희들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서 그랬던 거니까 이제 깨어나라고. 그럼 도덕하고 법치가 어떻게 다르냐? 도덕에 기반한 정치를 덕치라고 불러. 그래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법치와 덕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인들 이 영상을 보면 돼. 도덕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안 지킨다. 이 명언은 동서양 가리지 않아. 서양에는 불륜 중개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있대. 근데 여기가 해킹되어 가지고 그 회원들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고위 공무원, 정치인, 심지어 목사들과 이슬람 성직자들까지 있었대. 그 중에 목사는 뭐 소수 아니냐, 일반화하지 마라 할 수 있지. 근데 목사만 400명이야. 이 정도 숫자면 일반화해도 되지 않나? 십계명에도 있잖아.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여호와가 2번이나 말했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목사들 대답 좀 해봐. 또 여기 회원 중에는 조시 더거가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독교 단체인 가족연구자문위원회의 상임이사이고 4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의 아빠야. 그래서 이혼과 분류는 안 된다는 피켓 운동을 하고 행복한 가족 전도사로 활동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도 불륜 중개 사이트의 회원이었어. 자, 기억해. 도덕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안 지킨다. 이 명언 이번에 머리에 박어. 그건 도덕 문제이지 존댓말 문제는 아니지 않냐. 내 앞에서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영화 변호인 봐봐. 송광호가 증인한테 법정에선 존댓말 하라고 그랬어. 그래놓고 자기도 열받으니까 반말하더만. 신념과 철학이라는 것은 내 기분과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신념이다, 철학이다 라는 가치를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반말 말고 존댓말로 통일하자 그런 철학을 가졌으면 좋아. 끝까지 유지하라고. 상대가 반말하든 상관없이 너는 끝까지 존댓말을 해. 못할 것 같으면 그런 건 신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쓰레기니까 내 앞에서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 반말 지지 이론과 존댓말 지지 이론이 있어. 이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너희들 수준에 맞춰서 느낌 딱 오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반말 철학이 있고 존댓말 철학이 있잖아. 이 반말 철학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존댓말을 하든 반말을 하든 상관없어. 화를 안 내. 근데 이 존댓말 철학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이 반말을 하면 화를 내.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말을 하더라도 존댓말을 지지했던 그 자신의 높은 도덕적 능력으로 그걸 다스려야 하는데 그건 못하고 화를 낸다고. 봐봐. 어느 쪽이 더 범용성이 높고 더 개방적인 철학인지 보이지. 그러니까 존댓말 지지 이론은 그게 더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내가 명언 말했지. 도덕을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더 안 지킨다. 이 명언에 따르면 상대방이 반말을 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도덕을 안 지키는 거야.
상대방의 반말이 그래 예의 없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상대방의 예의 없음을 수준 높은 도덕적 차원에서 포용하든가 이해시켜야지. 왜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냐고. 그런 폭언과 폭력을 합리화하려고 그런 도덕을 내세운 거야? 또 이 존댓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반말을 더 많이 섞었어. 더 안 지켜. 그러니까 서로 반말하면 자기가 별거 없는 인간이라는 게 뾰록나니까 그건 반대하면서 서로 존대하자 하는데 그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 존대하지만 내가 너보다는 더 존이다. 그러니까 내가 반말 섞어 쓰는 것은 감수해라. 이런 비열한 마인드야. 서로 존댓말 하자는 사회적 약속은 어느 일방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허무하게 깨지는 경우가 많아. 여기 이재명이가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거 봐봐. 처음에는 서로 존댓말 하지만 나중에는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자들한테 막 반말하지. 그러니까 존댓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딱 두 부류야. 서로 존댓말을 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과 서로 존댓말을 하지만 수 틀리면 나는 반말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악한 사람들. 여기서 또 내가 항상 하는 명언 나오지. 멍청함과 사악함은 같다. 이렇게 내가 존댓말 지지자들을 멍청하거나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면 가만히 있을 그들이 아니잖아. 그럼 네 말대로 다 같이 반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냐 시비를 걸겠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멍청하다고 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반말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이 없어. 인간 사회는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게 정상인데 존댓말 상황에서는 그게 더 많이 일어나고 반말 상황, 즉 중대어 상황에서는 그게 훨씬 더 적게 일어나. 또 문제는 그렇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할 빛이 보이냐 안 보이냐 이것인데 존댓말 상황에서는 절대 안 보여. 하지만 반말 상황에서는 보여. 그걸 보여주는 게 반말로 글로 토론하는 대파 토론이야. 지금 네가 누군가와 서로 갈등, 분쟁, 증오하고 있잖아. 해결이 안 나오지. 그런데 대파 토론장에 오잖아.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 말해놓고 보니까 허경영이 내 눈을 쳐다봐 이것처럼 뭐 약 파는 것 같이 돼버렸는데 나는 증명을 했잖아. 뭘 증명했냐 따지지 말고 증명한 영상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있으니까 찾아봐. 그리고 내가 반말 할 때는 그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반말이 아니고 중대어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그럼 중대어라고 하지 왜 반말이라고 하냐 따지고 싶지. 그건 너희들이 중대어가 뭔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너희들 수준에서 알아듣기 쉽게 반말이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원래 주제 존댓말이냐 반말이냐로 돌아와서 시작할게. 어떤 상황에서는 서로 존대하는 게 서로 짜증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가르치고 배울 때나 급박한 상황일 때, 또 서로 의견이 부딪힐 때. 여기 김민재 선수가 수비 강의하는 거 봐봐. 처음에는 서로 존대하지만 존댓말이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에서 서로 불편해. 옛날에는 이런 경우 가르치는 사람만 반말을 했는데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김민재가 그래 너도 반말해 라고. 여기서는 김민재는 상대방과 나이가 같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확대해야 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위 높은 사람들이 너도 반말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인간관계를 더 넓혀주고 사회적으로 활동 가능한 너의 연령을 더 늘려주는 것이고 또 네가 회사 사장이나 뭐 팀장이잖아. 그럼 그것이 너희 회사에 너희 부서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거야. 그런데 명심해 반말 소통할 때는 따로 반말 이름을 만들어서 그걸 불러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격을 지키면서 다 같이 반말하자. 이것은 실현 가능한 중대 이론이지만 서로 존을 지키면서 다 같이 존댓말 하자.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멍청한 도덕 이론이야. 당장 군대 어떡할 거야? 군대에서도 다 존댓말해? 군병원에서 꿀 빨 때 이제 싸져나가 꿀 빨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꿀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우깡 좋아하는 꿀벌. 황뱀, 이제 말년 아니십니까? 집에 갈 양반이 왜 아직도 실세 놀이하고 계십니까? 어이 민간인 아저씨, 고참이 아주 개 조스로 보이지. 모르셨습니까? 말년은 민간인이라 고참들이 없지 말입니다. DP 쌍년들이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이 좀비 구조의 언어가 만드는 서열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군대인데 내가 알기로 군 조직도상 병사들 간에는 원래 서열이 없어야 되거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고참들도 말년이 되면 대접을 못 받아. 우두머리 수컷이 힘이 빠지면 쫓아내는 짐승들 세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반말하면서 권력을 누리더라도 그거 얼마 못 간다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존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취급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비취급 당하는 날이 와. 그게 좀비 세계, 즉 짐승들 세계의 질서거든.
우두머리 수컷이 힘이 빠지면 쫓아내는 짐승들 세계. 이거 한국 정치계랑 비슷하지. 자,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논란 정리해줄게. 상대를 속이고 가스라이팅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소통을 하면 안 되고 편향적 소통을 해야 하거든. 그 편향적 소통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은 듣기만 하게 만들고 같은 말을 계속한다는 거야.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바로 사기꾼들이야. 대표적으로 영성계 사기꾼들. 이들이 하는 말 분석해서 들어보면 자기만 말하고 또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모양만 달리해서 그걸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해. 말은 오랫동안 하는데 핵심은 몇 개 없어. 3, 4분이면 할 말을 1시간 동안 해. 보통의 경우라면 그게 지루해야 되잖아. 하지만 그걸 재미있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스킬이야. 그리고 이 편향적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 바탕이 존댓말이야. 서로 반말 상태에서는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목사나 중들한테 우리 서로 반말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사기꾼 그러면 경제사범만 생각하잖아. 근데 이들보다 더한 사기꾼들이 종교사범이야. 경제사범하고 종교사범은 서로 다를 게 없어. 종이 한 장 차이야. 말 재미있게 잘하는 사람이 안 풀리면 경제사범이 되는 거고 잘 풀리면 종교사범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죽으면 천국 가고 죽으면 내생에서 다시 태어난대. 근데 그게 확인이 되나? 죽은 부모가 아들아 나 천국에 잘 도착했다 연락이 와? 죽은 자식이 다른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전생의 부모를 찾아와? 그런 거 없잖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이것처럼 사기치기 좋은 게 없어.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게 영성계를 지탱하는 핵심 교리야. 그러니까 사후세계 약팔이로 운영되는 게 영성계인데 이게 웃기는 게 기독교는 천국팔이, 불교는 내생팔이잖아. 서로 다르지. 그럼 뭐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 아니면 둘 다 틀렸던지. 생각을 해봐.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아니면 둘 다 틀렸다. 어느 쪽인 것 같아? 요새 허경영도 사후세계 약을 팔더만. 허경영도 원래는 사상가에서 시작했거든. 내가 부처 사기 시리즈에서 말했어. 사상계는 모두 영성계가 되기를 꿈꾼다고. 그럼 너희 중에 누가 시비를 걸겠지. 대파 너도 사상가라며. 그럼 너도 유명해지면 그때 사후세계 약을 팔겠네라고. 그런데 나는 이미 팔고 있어. 영혼 그런 거 없다. 죽으면 그냥 원자 단위로 분해된다고 이미 팔고 있어. 영혼 대신 원자를 팔고 있어. 대파 토론은 올바른 소통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완성되고 검증된 시스템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토론하고 말이 아닌 글로 토론하는 거야. 그러니까 편향적 소통만 해온 사람들은 대파 토론장에 오면 힘을 못 써. 그들의 진짜 실력이 다 드러나. 편향적 소통만 해온 사람들,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한 사기꾼들, 그들뿐만 아니라 대학도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고 나는 똑똑하다라고 착각하는 너희들의 실력도 드러나. 편향적 소통, 이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지 사기꾼들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똑똑함의 기준은 공부머리 말고 세상머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세상머리도 대파 너만큼 똑똑하다 자부하면 토론장에 신청해. 와서 증명해. 내 목표도 그거야. 너희들의 세상머리를 나만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와서 훈련해. 왜 와서 올바른 토론 훈련을 해야 하냐. 이 세상은 편향적 소통만 하는 영리한 사기꾼들과 또 편향적 소통으로만 세상을 보는 멍청한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야. 너희들이 이런 멍청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런데 전에는 이런 세상을 살아도 그런 대로 굴러갔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왜 이제는 안 되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는 왜 토론을 해야 하는가의 제목으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얘기해 줄게. 자, 반말이냐 존댓말이냐 논란, 이번에는 너희들 눈높이 수준에서 정리해 줄게. 의사소통을 하는데 반말이 좋냐 존댓말이 좋냐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말이 좋다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존댓말이 좋다는 거지. 근데 반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는 것은 서로 존댓말 하자는 사회적 약속이 갑자기 일방에 의해서 깨졌기 때문이잖아. 서로 반말하자라는 합의가 있었으면 반말 때문에 화날 일은 없겠지. 그리고 그 약속이라는 것도 무언의 약속이지 그것을 어겼을 때 무슨 책임을 진다 뭐 그런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약속을 믿고 왜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리고 존댓말이 그렇게 좋으면 좋은 건 네가 해. 나는 안 좋은 반말 할게.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자유이듯이 반말을 할까 존댓말을 할까는 각자 자기 취향대로 하자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지 마. 존댓말이 좋으면 너는 존댓말을 해. 반말이 좋은 사람은 반말을 하게 내버려둬. 남의 자유를 침범하지 마. 억지 같아? 너희들 수준에서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들이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은 상대의 반말이 아니고 막말이야. 막말을 하면 그때는 제압해. 반말하고 막말을 동일시하지 마. 존댓말 하면서도 얼마든지 막말할 수 있어. 자, 오늘 영상 10차 본론 시작할게. 위대한 사상가는 과거에만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나라에만 있어야 되나? 우리는 가지면 안 돼? 소크라테스, 마르크스, 공자, 맹자 다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지금 시대, 지금 이 나라에서 내가 위대한 사상가 하겠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위대한 사상가 해줄게.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하더라도 질책은 하지 마. 너희들이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으면 인재를 키우지 않고 서로 끌어내리는 그런 질책 위주의 비천한 문화를 가진 이유는 좀비 구조의 언어 때문이야. 저 사람이 잘나서 존이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비가 되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그 전에 끌어내려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서로 질책만 하는 비천한 문화 속에 살면서 사회적으로 학습된 결과라고 나는 본다. 그런데 나는 존이 되어 누구를 비로 만들어 질책하지 않아. 그것을 나는 대파 토론장에서 이미 증명해 보였어. 나보다 나이 어린 수십 명의 사람들과 모두 중대적으로 반말을 하고 토론을 했어. 내 반말 철학은 중대 사상이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부처의 중도, 공자의 중용, 대파의 중대 이렇게 나도 한 사상 맞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저 두 사람들을 따라한 건 절대 아닌데 만들어 놓고 나서 한참 후에 보니까 이게 비슷한 맥락이더라고. 맥락만 비슷한 거지 중도, 중용의 사상들은 다 아웃풋이 없는 뜬구름 잡는 개소리들이고 나의 중도 사상은 대파 토론이라는 확실한 아웃풋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칭찬해. 아니면 내 중대 사상의 문제점을 얘기해. 내가 부처의 중도를 까고 공자의 중용을 깐 것처럼 나의 중대를 까봐. 질책하지 말고 지적하면서 까봐. 너희들은 깨달아야 돼. 사람을 대할 때 존대도 아니고 비대도 아닌 중대도 있다는 것을. 이 중대의 개념을 모르니까 너희들은 처음 만나면 서로 자기가 존하려고 짐승들처럼 서열 싸움, 기싸움을 하잖아. 그런 어리석은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 중대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온갖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다음 우리 문화를 극대화하여 온 세계에 그 힘을 떨칠 수 있는 또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야. 지금의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을 있게 만든 이건희의 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때 이건희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부터 무엇을 실천했는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지. 그런 이건희의 변화와 혁신이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잖아. 이렇게 기업 문화 단위의 변화와 혁신이 초인류 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국가 문화 단위의 변화와 혁신이 초인류 국가를 만드는 거야. 이 국가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숙제이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럼 이대로 천천히 소멸하면서 가면 돼.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국가 문화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도 삼성 같은 기업들이 해야 돼. 이걸 정부나 단체에서는 할 이유도 동기도 의지도 없어. 이건희가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할 때 우리 국가, 기업 모두 2류였거든. 하지만 삼성은 이제 1류가 되었지.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2류야. 이제 국가도 1류로 만드는 작업을 기업들이 해야 돼. 왜냐하면 2류인 국가, 즉 2류인 정치, 2류인 국민성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하냐? 간단해. 사원들 전부 반말 이름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유기풍에서 하나 더 붙어. 대파 유기풍 이렇게. 그래서 사원증을 다 바꿔. 반말 이름까지 병기해서 대파 유기풍이라고 써서 새로 만들어서 차고 다녀. 그래서 기풍씨, 기풍아, 뭐 유과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대파라고 부르고 반말, 정확히는 중대어를 쓰도록 해. 그게 다야. 그것만 하면 돼. 이 쉬운 걸 못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이재용을 찰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이건희가 했던 변화와 혁신 그 위에서 네가 해야 될 숙제가 이거야. 또 왜 네가 해야 되냐면 네가 바로 2류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래. 삼성 같은 큰 기업의 직원들이 전부 중대어를 쓰게 된다면 그 산하 기업들도 따라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걸 보여주면 다른 기업들도 다 따라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기업에서 시작한 문화가 국가의 문화가 되도록 하자. 이건 기업에서 해야만 하는 숙제이기도 해. 왜냐하면 매년 3,000에서 2,000개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고 있거든. 그게 뭐야? 2류인 국가에서 기업 못해 먹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너희 기업들이 바꿀 수 있는 것은 해야 돼. 또 국민들도 협조해야 돼. 왜냐하면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 너희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뭐 기업들이 나가든 말든 네 일자리는 철밥통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정말 그러면 서로 상관하지 말고 이대로 천천히 조용히 죽어가면 돼.
또 이 일을 기업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는 퇴사를 쉽게 하는 MZ 세대들 때문이야. 요즘 회사마다 구인난이 심각하대. 근데 지금처럼 파벌, 사내 정치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폐쇄적이며 경직적인 근무 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나가려는 젊은 직원들을 붙잡기 힘들어.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고 이런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2030들이 퇴사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직원들 간의 라인, 파벌 이뤄서 견제하고 정치하는 것과 상사들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언해,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소모품처럼 쓰여지는 것 같은 자괴감 등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우리말에 있는 좀비 구조 때문이라고. 너희들은 지옥이 어떤 곳이라 생각해?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편갈라 싸우고 상처 주고 고통 주는 곳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만 하지 말고 살아서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해봐. 그 노력이라는 게 대단한 무엇도 아니야. 네가 지금 반말하는 사람들한테 너도 나한테 반말하라고 열린 소통을 해줘. 또 서로 존댓말 하고 있는 사이면 서로 반말하자고 제안을 해. 또 네가 회사 사장이면 선언을 해. 직원들 간의 직급, 나이, 고하 없이 다 같이 반말하라고 시켜. 못해? 이미 20여 년 전에 히딩크도 했는데 너희들이 못할 이유가 뭐 있어? 그걸 하기 전에 절대 명심해야 돼. 야자 타임에 그 반말이 아니야. 반드시 부르기 편한 반말 이름을 따로 만들어서 그것을 불러야 하고, 또 서로 격을 지키면서 반말하되 존댓말을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대로 말만 짧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말과 막말을 구분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반말, 그리고 서로 격을 지키면서 하는 반말, 그것을 나는 중대어라고 부른다. 기업의 사장들은 들어. 이제 직원들 간의 소통 문화를 중대어 구조로 바꿔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야.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배달 플랫폼 회사들 간의 경쟁으로 노동 인력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동했잖아. 그런데 코로나 특수도 끝나고 플랫폼 회사들 간의 영업 경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 왜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그 일이 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하거든? 서울경제 올해 3월 기사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이 한 해에 약 400명이 사망하고 있대.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숫자는 아니고 기자가 좀 어그러 끈 것도 있는 것 같아. 저 숫자대로라면 하루에 1명 이상은 죽는 거잖아. 근데 많이 죽기는 해. 얼마나 많이 죽냐면 배달 산업이 죽음의 청년 산업이야. 18에서 24세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1위가 배달이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면서도 다른 직업으로 안 가는 거지. 어떤 댓글 보니까 대기업 연구소 IT 개발자까지 간 사람도 실력보다는 사내 정치 잘하는 악랄한 놈들이 판치고 라인, 파벌, 학연이 지배하는 근무 환경이 역겹다면서 지금 배달 플랫폼 일을 한대. 일주일 하루 쉬고 하루 12시간 일하지만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지 않는 지금 일에 만족한대. 한국 사람들 머리 영리하잖아. 그럼에도 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은 매우 떨어지지. 그 이유가 저 댓글에 나오잖아. 나도 반말 사업 실패하면 배달 플랫폼 일이나 하겠지. 이 나라에서 인간관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저거밖에 없어. 10년 경력의 IT 개발자가 배달 일을 하고 부처와 소크라테스, 그들 이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사상가도 배달 일을 하고, 그러니까 고급 두뇌들이 단순 배달 일을 하는 이런 나라가 안 망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럼 대파 네가 무슨 고급 두뇌냐 하고 시비 걸고 싶잖아. 그러면 나보다 똑똑한 너희들이 초저출산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얘기해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 기업이 먼저 반말로 소통하는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약발이 안 서지. 왜냐하면 내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사람 엘빈 토플러의 약발을 갖다 쓸게. 그가 2001년에 한국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했어. 신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양한 제도의 창조와 재창조 없이는 산업사회의 경제를 탈피해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로 도약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성공한 기업들은 한결같이 몸집이 크고 본사의 권한이 집중돼 있으며 관료주의적인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와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경제 하에서의 많은 기업들은 규모가 작아지고 기업 경영에서도 자율화를 앞세운 분권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직적인 통합 역시 해체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보다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IT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실시간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경제에서 재벌이 성공했던 방식이나 조직 형태, 기업 문화 등은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그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최근 지식 기반 경제에 진입한 이후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재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만일 한국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저수익의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저임금의 직종을 양산하는 공기업만이 생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를 명심해야 한다. 어때? 엘빈 토플러가 한 말이니까 괜찮지. 여기서 그가 한 말의 핵심이 뭐야? 재창조를 통한 새로운 사회 건설이잖아.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 이거지. 신속하고 자율적인 의사소통 그게 뭐야? 반말이잖아. 이런 결론이 억지 같아? 또 엘빈은 말했어.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현재의 모든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타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그 선택은 다름 아닌 저임금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종속 국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선도 국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엘빈이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선택하면 당연히 선도 국가겠지. 근데 그걸 못하면 타국에 의해 선택당할 텐데 그때는 당연히 종속 국가 되기를 강요당할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강요하는 그 타국이 누구겠어? 그건 일본이 아니고 중국이야. 정신 차려. 반일은 정신병이다. 머리에 박아. 머리에 박기 싫으면 반일을 좀 제대로 해. 일본 제품 쓰지 말고 일본으로 여행도 가지 마. 근데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 이가 누군지 알아? 한국인들이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해외 여행지 1위가 일본이야. 한 해에 700만 명가량이 일본으로 여행을 갔대. 내가 일관성이 없으면 멍청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랬지. 반일 하면서 일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대답해봐. 어느 쪽이야?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 그랬더니 대답이 멋있어. 덕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나? 알기 위해서 간대. 나는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 하여튼 국민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 그래서 정말 그런 거면 앞으로는 반일하지 말고 극일해. 이 반이라는 사람들은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거든. 알고 보면 착한 사람들이지. 근데 착하지만 멍청하면 그게 더 위험해. 대파 명언 중에 있잖아. 멍청함과 사악함은 같다. 그러니까 그 멍청함의 반일 행동이 국익을 해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악함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니까 하지마.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구독자 10만 되면 해줄게. 그러니까 영원히 못한다. 안 한다고 보면 되겠지. 하여튼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엘빈이 말하고 있는데 경제에서는 대기업 집중이 완화되어야 하고 민간에서는 수직적 사회에서 탈피해야 하고 정부에서는 유연하고 수평적이 되어야 하고 교육에서는 창조적 능력을 배양하는 데 집중해야 한대. 정리하면 완화, 유연, 수평, 창조 이렇게 변해야 한다고 그가 말하는데 저것들을 모두 가능하게 하는 한마디가 그거야. 수직적 사회에서 탈피해라. 근데 이 탈피가 있잖아. 우리가 뭐 곤충도 아니고 때가 되면 저절로 탈피가 돼? 그러니까 이 탈피는 그런 하드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적인 거잖아. 한마디로 정신 상태를 바꾸라는 말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 수직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원에 넣어서 수평적 생각만 하게 만드는 약물을 주사할까? 반항하면 묶어놓고 때리고 강제로 약을 먹일까? 불가능하겠지. 수직적 사회에서 탈피하는 것은 간단해. 좀비 구조의 말. 이것은 수직적 구조의 말이고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수직적 문화를 만들고 그런 문화가 수직적 사회를 만드는 거야. 내가 말이 문화고 문화가 곧 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직적 사회에서 탈피하고 싶으면 수직적 구조의 말을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쓰는 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직적 구조의 정신을 바꾸려면 수직적 구조의 말을 바꿔야 돼. 여기서도 결론 나오지. 반말이잖아. 이런 결론이 또 억지 같아? 그럼 그냥 그 수준에서 살아. 개인이나 국가나 망하든지 흥하든지 다 그 성격 탓이고 팔자니까 어쩔 수가 없어. 자, 오늘 영상 11차 본론 시작할게. 이 영상의 이 원고는 내가 1년 동안 준비하며 쓴 것이고 탈고 전 약 3개월 동안은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면서 겨우겨우 매일 완성하고 그 다음날 또 완성하며 완성한 거야. 이 원고 다음부터는 다시 좀 쉬울 텐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사람은 무조건 좋아요 누르고 무조건 공유해, 구독해.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는 것은 나의 중대 사상에 대해서 반대보다는 찬성일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얘기할게. 다른 반말 영상, 부처 영상들은 일주일이거든. 그런데 이건 1년 걸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영상이니까 널리 많이 공유해.
이 영상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라면 다 봐야 돼. 왜냐하면 이 영상은 플라톤이 말한 그 동굴에 비유하자면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갇혀있던 그 동굴에서 나온 다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아님 말고 나도 같은 말 여러 번 하기 지친다. 아니 그렇게 다들 똑똑한데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뭐야? 정말 똑똑한 건지 사실은 멍청한데 똑똑한 줄 착각하는 건지 구분 좀 해. 우리 민족은 5,000년 넘게 좀비의 세계관 속에서만 살아왔어. 그런 좀비의 세계에서는 협력도, 타협도, 소통도 없어. 오직 존의 괴롭힘과 비의 억울함, 또 존의 기득권과 비의 무력감만 있을 뿐이야. 그런 좀비의 세계관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폐쇄주의야. 그래서 이북이 공산 경제로 유지되는 김정은의 최고 존엄을 강조할수록 더불어 필요한 것이 최고 수준의 폐쇄주의야. 나만의 드라마나 노래를 소지만 해도 처형하는 이유가 다 좀비의 세계관, 즉 우리말의 좀비 구조 때문에 그래. 조선도 노비 경제로 유지되는 양반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불어 필요했던 것이 쇄국이었고, 그래서 김옥균 같은 사상가들을 죽이며 개혁을 거부했던 거야. 엘빈의 말처럼 조선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타국에 의해 선택을 강요당했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많이 하고 또 세계 여행 많이 다니고 그래서 개방적인 것 같지? 조선과 이북이 하드, 소프트 모두 폐쇄적이라면 지금 이 나라는 하드만 개방적이고 소프트가 폐쇄적인 건 똑같아. 19세기 조선의 개혁사상가 김옥균이 있었다면 21세기 이 나라에는 개혁사상가 유기풍이 있는 거지. 이 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보건대 김옥균을 죽이고 그 목은 효수까지 시켰잖아. 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다만 다행인 것은 그동안 개화가 좀 돼서 효수는 피할 수 있고 대신에 니까짓 게 뭐냐 하는 소리 들으면서 내 중대사상이 무시당하고 묻힐 거라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실패하는 건 똑같아. 나는 반말 사업 시작부터 이런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망할 것을 각오했어. 그럼 네가 뭔데 감히 김옥균에 비교하냐 하고 싶지. 그래서 나는 내가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못난 것을 증명하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했어. 너희들은 자신을 스스로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 똑똑함의 기준이라는 것이 대화 중에 상대방 말 잘라먹기, 끼어들기, 말장난, 억지, 선동, 망상, 잘하는 거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지. 무술계를 기준으로 하면 최무배, 김동연, 추성훈 같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은 자동으로 분노 조절되고 겸손해지지. 그런 사람들한테 한판 붙어보자고 시비를 걸지는 않잖아.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하잖아. 그런데 사상계에서는 옥타곤 같은 그런 객관적인 실력의 검증장이 그동안 없었어. 그래서 온갖 어중이 떠중이들이 막 득세를 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 그러니까 사상계의 옥타곤을 만든 게 대파토론장이야. 너희들이 여기 오잖아. 어떻게 되냐? 사상계에서 내가 보는 너희들은 한 방 맞고 누워서 여기 EMI 찾는 사람 이런 식이야. 너희들 대부분이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내 망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여러 토론 모습, 대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이야. 넌 아닐 것 같아? 그럼 토론장에 와서 증명해봐. 이야기가 샜는데 폐쇄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해병대에는 아이스 에이지라는 문화가 있대. 이건 선임 병사의 말에 후임 병사가 얼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병영, 악습이라는데 선임은 이것을 악용해서 강제 추행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폐쇄적인 좀비의 세계에서는 부조리하거나 억울한 걸 시켜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북 사람들도 김정은의 독재가 부조리하거나 억울하다는 걸 모르겠어.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 정치인이 말하잖아.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좀비 구조가 지배하는 폐쇄적인 국가는 사회적 에너지가 종과 비의 대립과 갈등으로만 소모될 뿐 생산적인 것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증명한 것이 조선이고 이북이야. 우리가 그나마 조선이나 이북보다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안 돼. 우리의 목표는 세계 최고가 돼야 돼. 세계 최고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야. 자유민주제 대한민국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서 지워버리려고 노리는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이북과 중공 두 개나 있어. 때문에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국력을 만들지 못하면 망해. 너희들이 사람을 대할 때 존대하거나 비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모른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 동창들끼리 얘기할 때야. 대가리 좀 써라. 대가리 좀. 대가리 헬멧 쓰려고 달고 다니. 이야 개새끼들의 랄라차를. 죄송합니다. 일행이 좀 많아가지고요. 잘 좀 옮겨주고요. 올라와 이 개새끼들아. 이걸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비대를 서로 심하게 할수록
더욱 서로 친하다는 구조인데, 이렇게 서로 비대하는 저급한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해. 오직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아웃풋만 나올 뿐이야. 그렇다고 서로 전대하는 조직이나 단체에서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아웃풋이 나오냐 하면 그것도 아니야. 서로 주장과 이권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전대는 형식일 뿐, 마음속으로는 비대하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억지로 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한쪽이 먼저 비대를 하게 되고, 그 순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양보는 뒤로 가고 왜 비대하냐고 감정 싸움을 시작해. 한국인들 대부분의 논쟁이나 다툼의 끝이 왜 반말이냐라는 멍청한 결말로 가는 것이 이 때문이야. 솔직히 서로 주장과 이권을 다퉈야 하는 상황에서 서로 전대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야. 그럼 서로 비대하라는 것이냐 하고 따지고 싶지. 그래서 종과 비밖에 모르는 너희들에게 내가 대안을 제시했잖아. 중대하라고. 그리고 그 중대 사상에 따라서 논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대파 토론으로 시연하고 증명까지 했다. 네가 최근에 태어나서 내가 말하는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 좀비 문제의 심각성이 실감이 안 나면 TVN에서 방영되었던 레츠고 시간탐험대를 보면 돼. 여기서 조선시대 때 비에 해당하는 백성들이, 또 전에 해당되는 양반들도 뒤로 떨어지면 어떤 처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어. 우리 집안에 비춰서 이 좀비 문제를 설명하자면, 우리 할머니가 어려서 시집와 추운 겨울에 냇가에 가서 손이 얼어가며 힘들게 빨래를 해서 돌아왔대.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한테는 증조할머니, 그 분이 그 빨래가 잘못되었다며 그걸 전부 똥통,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 그 안에 갖다 버려버렸대. 그때 할머니는 갓 시집와서 어린 새댁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한 거지. 할머니는 그게 평생의 한이 되어서 그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손자인 나도 알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다른 반말 철학 영상에서 얘기했지. 학대와 폭력은 전파되거나 세습된다고. 그게 바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력의 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렇게 호되게 시집살이 당했던 할머니는 그대로 나의 어머니, 즉 자신의 며느리에게 또 세습했던 거야. 내가 가족들의 집합체가 국가라고 그랬지. 이렇게 가족 간에도 서로 학대하고 고통 주는 사이에 있니 그런 가족들의 집합체인 국가는 오죽하겠어.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지옥을 전파하고 지옥을 세습하는 세상을 살아온 게 우리 민족이고, 그것이 한의 실체이며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좀비 구조의 언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